오늘은 아주 이력이 특이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가 창궐한 이래로 지금 제2의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의료의학계에서 정말 80년대부터 컨설팅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그 TV에서 의료 경영 컨설팅을 하셨던 젊은 나이에 그런 분이 특이하게도 세계 태권도 연맹의 사무차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그런 그 좀 불가사의한 좀 서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생 역정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좀 창조적 파괴인지 하여튼 변화무쌍한 이러한 분을 모시면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좀 나눌까 하는데 일단은 지금 시적절한 부분은 팬데믹과 관련된 우리 의료의학계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그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직함은 지금 세계 태권도 연맹 총괄 사무차장 김일출 씨이지만 의료의학계의 전문가로서 코비드19에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고자 모셨습니다. 김일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그 오프닝 때 말씀하신 그 소개 내용 중에 몇 가지 고쳐드릴 게 있습니다. 아, 고쳐요? 예. 네. 일단은 그 총괄 사무차장직은 올 2월에 그만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 정상의 자리, 그런 곳에 있을 때 이제 해야 될 몇 가지 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해야 할 바를, 다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로연수를 신청을 해서, 자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를 내려왔고, 12월 15일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또 새로운 직책이 하나 주어졌어요. 지난 9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게, 세계 태권도 연맹이 8개 하계 올림픽 종목과 7개 동계 올림픽 종목이 있는데, 그 28개 하계 올림픽 종목 중에서 본부가 아직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채로 있는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를 대한민국 안에다가 제대로 영구히 둘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그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 사무차장 자리는 12월 15일까지 사무차장으로 있고 총괄 사무차장은 이미 지난 1월 말부로 그만두었고 현재로서는 세계 태권도 연맹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부를 옮기는 거를 지금 맡고 있는 건가요? 네, 김은용 초대 총재께서 시작하셨을 때 규약상에 세계 태권도 연맹의 본부는 대한민국 서울에 영구히 둔다라고 선언하시고 명문화하셨지만 법적, 제도적, 물리적인 그런 기반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태 대한민국 서울에 어떤 정처 없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제 스포츠 기구들은 그 본부 유치를 원하는 나라들의 그 시설과 운영비 지원과 외교관으로서의 자격 부여까지를 포함한 그런 어떤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종주국인 대한민국 내에서 거의 50년 가까이 있었지만 아직 그런 정주할 곳이 없어서 이번에 이제 조정원 총재의 임기 마무리 전에 그 일을 마무리해서 법적, 제도적인, 물리적인 기반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일을 맡은 거죠. 그거는 이제 언제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2025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그 직을 수행하나요? 그렇게 돼야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의료의학계 굉장히 그 전문성을 가지고 네.
젊은 나이에 굉장히 그 분야에서 두각을 좀 내셔서 뭐 언론, TV, 뭐 하여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수시로 언론사에서 또 가서 또 의료의학계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 받으시고 그러셨던 분이 어떻게 스포츠계로 그냥 갑자기 그 잘 나가던 의료의학계를 등지고 예? 밑도 끝도 없이 맞습니다. 태권도라는 스포츠 쪽으로 이렇게 훅 사실 되돌아가면 저는 대학 때 1학년 때는 타이반, 자이반으로 학교를 떠났던 적이 있었고요. 그 데모 때문에 그랬습니까? 뭐 여러 가지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4학년 2학기 11월 말에 이번엔 제적을 당하죠. 또 데모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좀 반항적인 학생이시구나. 떠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아마 의료라는 곳하고 인연을 맺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디 취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신분 자체가. 그래서 제적당한 이후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긴 했지만 뭐 임시적인 직장을 다녔었고 그러다가 이제 모교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나를 잘라서 힘들게 만드냐. 그래서 학교에서 총장실에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랬는데 그게 또 극렬 자익 학생과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교수님들의 성토. 지극하신 배려로 다시 이제 쫓겨나게 되죠. 발령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래서 내려오다가 우연히 제가 학생 활동을 할 때 저를 도왔던 학생 간부가 경희대학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보고 아이 그 병원장실에 자리가 비었는데 와서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됐는데 병원장실에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병원장실에 이제 이게 그 비서를 뽑는 거죠. 비서. 예. 아 비서요. 행정 담당 비서를 뽑는데 면접에 응했는데 그때 그 지금도 생각나는 게 총무과장이 다가오는데 보니까 숱하게 싸웠던 학생과장 출신인 거예요, 대학 때.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아예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속으로 아 이건 뭐 모른 체라 그랬는데 끝까지 모른 체 하시다가 최종 병원장 면접 때 원장님께서 김구는 좀 학생 성적이 이상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개는 3학년, 4학년 성적이 좋은데 김구는 1, 2, 3학년 성적은 좋은데 4학년 성적은 전부 다 CD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 데모했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또 뭐 그때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학생과장이 총과장이었으니까 딱 나서시는 거예요. 제가 잘 압니다 이 김군을. 그래서 속으로 그래 시끄 떠들어라 뭐 그만두고 나가면 되지 그랬는데 그때 뭐 데모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김군은 딱 데모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하고 저를 옹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병원으로 가진 않았었겠죠. 글쎄. 예,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시절이라 모교 병원에 근무할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당시 어쨌든 우리는 법대 상대 뭐 학생장 대표 이런 나름대로 그도 뭐 경희대학에서는 이제 에리트들만 뽑아서 병원에 근무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경희대 병원이 경희대 병원의 행정직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에리트들이 모여있던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원에 근무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실 오늘까지 이렇게 의료에 몸을 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공부를 경영학을 했잖아요, 원래. 예, 이제 경영학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공부를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현장.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몸을 담고 있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에 치여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의사들이 써준 리포트를 모아서 표지 바꿔서 기획서를 쓴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보는 의학 저널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잘 독학을 했네. 예, 그리고 의학 분야에. 매일 그 당시 부평에 살았는데 그 전문지를 다 스크랩 해가지고 가득 안고 마지막 전철 타고 집에 갈 때까지 그걸 다 읽는 거죠. 머리가 좋으시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지와 저널을 읽고
또 그 당시에 주로 대학 병원장들이나 칼럼을 쓰던 시절인데 전문지에 그때 일찍이 제가 27살의 나이에 보건신문의 건강신문인가 전문지에 고정 칼럼을 쓰기 시작합니다. 김일출의 보건살롱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한두 번 썼더니 전국 병원에 대단히 난 겁니다. 이게 시금방적에 병원에 말단 서기가 의사도 아닌데 컬럼을 쓰고 대학 병원장들이 쓰는 칼럼을 지가 쓰고 뭘 한다고 27살짜리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제목을 내립니다. 내리고 이제 그냥 보건살롱인가로 바꾸고 제가 일주일에 2번을 쓰고 2번은 그 당시에 국립병원에 국립의료원에 계시던 양정현 선생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삼성을 가셨는데 그분이 2번을 쓰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의혹질 끝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됐고 저는 그 선거에 또 참모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몇 년도입니까? 정확한 연도는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니까 아마 90년 초일 겁니다. 92년이네. 예. 92년 대선.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저도 그 대선에 뛰었는데 김영사 쪽에 섰어요? 반대쪽이잖아요, 제가. 나는 김대중 쪽에 알고 섰는데. 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민주산악회 강북 32개 선거구를 총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노승우 의원 비서관도 같이 겸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다들 그 청와대로 들어갈 때 저는 그때 따라가지 않고 다시 짐을 싸서 이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병원은 제 아지트였는데 일종의 제가 그동안 읽었던 수많은 전문지의 이 자료들을 모두 파일링해서 그 병원 한 곳에다 모아두었거든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사실은 기획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그 좀 빨랐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 시절에 21세기는 전문가 시대라고 보았고요. 프랙티컬한 그 난리지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같은 건 저널리즘으로서는 세상을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당당하게 다시 병원으로 걸어 들어간 거죠. 다들 뭐 이 권세가 등등하던 시절인데 그때 사실은 뭐 저희 나이는 어렸지만 그 갑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경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정치판에 그 젊은 나이에 들어갔다면은 사람이 또 어떻게 망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반듯하게 그래도 살아남은 거 보면 네. 선택을 잘했고 전문직을 택했고 그 전문직을 갖다 더 그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공부를 더 했고 그렇게 해서 쌓아온 소위 말하는 그 내공을 이제 키운 거죠. 그게 결국에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분이 어떤 내공과 어떠한 그 배경과 학문적인 지식과 이런 게 어디서 나왔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질문이 어떻게 이제 의료에서 스포츠로 갔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거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 그 메디칼과 스포츠의 융합을 꿈꾸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많은 일들을 사실 경험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그 세상에 보면 남이 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해서 얻는 혜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돌아갔다가 다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삼성 서울병원이 만들어질 때도 제가 대학병원 기획실 협의를 이끌면서 많이 도와줬는데, 나와보니까 뭐 대학병원들도 삼성도 이 정도라면 내가 전국에 있는 병원들을 상대로 기획 전략을 가지고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지방병원 잠깐 가 있다가 마침 그때 제 아이디어를 보고 어떤 의료기 하시는 분께서 그거 선진국에서는 하더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분의 창고에서 사실 처음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돈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이제 혼자 차초를 시작했으니까 뭐 신문, 방송, TV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제 일을 이어오게 된 건데 그 분야는 지금 활성화됐나요? 지금은 어쨌든 뭐 대학의 학과도 생기고 학회도 생기고 많이 커졌죠. 그 시절에 제가 혼자서 감당했던 컨설팅, 정책, 뭐 경영 광자, 뭐 많은 것들이 지금은 이제 다들 전문가들이 들어서서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일단 병원에 그래서 이제 컨설팅 하다 보니까
병원의 원장으로 가서 병원 원장도 하게 되고 종합병원 원장도 하게 되고 또 원장하면서 보니까 너무 경영이 주먹구구식이어서 또 컴퓨터 회사로 옮겨가서 또 컴퓨터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하면서 시스템 구축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대학원에 가서 경영 정보하고 좀 더 공부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이건 제도와 정책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시 언론사에 들어가서 기자가 되기도 하고 또 나와서 또 창업을 해서 사장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게 되고 사실은 한 가지 분야를 남보다 먼저 깊이 있게 천착을 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벤처업계 사장도 돼보고 또 돈도 남들 벌어도 보고 한때는 이 돈이 많은 걸 어디 쓰지? 이런 고민을 해본 적도 사실은 있고 또 그 돈도 잃어보고 보고 또 많은 곳에 줘보기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래서 적지 않은 대학에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뉴욕 가서도 하던 일이 병원 일이니까 딜로이트 손을 잡고 병원 그 M&A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일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뉴욕에서 제가 겪었던 참담한 패배들은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었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뉴욕은 3일 여행 온 사람이 가장 많이 안다. 저처럼 뉴욕에 사는 사람은 뉴욕을 알 수 없잖아요. 그 역설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쨌든 뉴욕에 있는 또 뉴저지에 있는 수많은 병원들을 보고 이런저런 사업들을 또 검토해보고 또 뉴저지에 있는 그 바이오 메디칼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도 참여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그 경영 자문 일을 많이 해왔는데 그 중에 한 회사를 그 제가 도왔었어요. 물론 뭐 도왔다기보다도 돈을 받고 일을 해준 건 이거죠. 뭐 일주일에 한 번쯤 밥 먹고 리포트 도와주고 그리고는 또 월급 뭐 돈 받고 했으니까. 근데 그 회사가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매달 5,000불씩 보내왔어요. 저는 이미 경영 계약은 끝났고 그 회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5,000불 받을 때는 크게 뭐 변화가 없었는데 또 조금 지나서는 주식을 50%를 보내왔어요. 오호. 또 좀 지나니까 저를 대표로 등기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빚갚으러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식구들 남겨놓고 혼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2005년 말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회사의 사택에 짐을 풀어놓고 제가 늘 평생 동안 사랑해왔던 저희 은사를 찾아갑니다. 그 은사가 사실은 그 전해에 그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가 됐거든요. 조정원 총재. 예. 저는 그 사실은 그 자리를 반대했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왜 하려고 그러시냐. 학교 돌아가시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태권도 도장에 보내게 됐었고, 그래서 혹시 사실 귀국 전에 몇 년 동안 미국 도장에서 매일 그 구경도 하고, 플로어에서 이제 그 태권도를 하는 외국인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태권도장을 경영하는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또 들어도 보고, 워싱턴이나 뭐 시카고나 또 그 인근에 있는 뭐 도시들의 대도장 가보고, 도장하는 사람들 만나보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권도와 인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병원 경영연구소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태권도장 경영연구소를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은사께서 반가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넌 다 해봤잖아. 교수 해봤지? 예. 사장도 해봤지? 네. 변호사도 해봤지? 네. 기자도 했지 않아? 했죠. 그럼 더 할 게 뭐 있어? 이리 와. 나랑 같이 있게. 사실은 대학 때 그분과 저는 여생을 함께 보내면 좋겠다는 뭐 비슷한 언약 같은 걸 주고받은 적이 있어서 주저없이 이제 그분 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반은 경희대학교와 병원을 맡고 반은 이제 세계태권도연맹의 총재를 돕는 그런 특보 역할을 하기로 이제 하고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뭐 대학도 제가 또 병원도 제가 사실은 제대로 못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적합치 않아서. 그리고 이제 연맹의 특보 생활 좀 하다가 그래도 의료계 생활 잊어버릴 수 없어서 잠시 다시
2018년까지는 또 의료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해외 의료 장비를 수출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의료 시스템도 개발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2009년도에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무차장으로 복귀를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태권도 연맹 함께 왔습니다. 와서 약 10여 년간 그리고 특보가 치면 뭐 15년 가까이 되는데 본의 아니게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하는 시기를 세계 태권도 연맹 안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40대 초반. 40대에서 50대를 넘어오면서 지금 이제 만 60이 될 때까지 정말 생각도 안 했던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또 태권도와 함께 보내게 됐는데요. 하나 덧붙이자면 늘 혼자 살았으니까 혼자 살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골프도 안 치니까 결국은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럽다면 그 시간 동안에도 의료를 손에 놓지 않고 의료 저널에 메디칼 저널에 또 관련된 뭐 국내에 있는 일간지나 방송에 끊임없이 의료 관련 일들을 만들어서 하고 또 일부 전문 그 경제지 같은 곳에는 또 특집도 만들어서 제공도 하고 또 관련 분야의 스페셜 렉처를 만들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그런 일을 이어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이 스포츠와 메디칼이 나름대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융합될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의료의학 자체가 태권도 스포츠하고 결합이 되거나 아니면 융합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뭐가 있어요? 방법이? 사실은 저는 이제 21세기 이후에 국가의 경쟁력이나 개인의 경쟁력은 어떻게 스스로 건강을 지키며 사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100세 시대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인이 되는 시대에는 개개별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다가 죽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데 약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방을 해야죠. 또 의사들의 술기로만 대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일상의 건강이 중요하다. 그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운동이라는 것도 어쨌든 나름대로 삶의 철학이나 습관이나 역사나 문화를 다 담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뭐 태권도는 한국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운동이죠. 그 운동과 이 의료를 서로 좋아하면 저는 그 중간지대에서 나오는 그 결과가 헬스케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국민 개개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운동과 의료의 중간점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태권도라는 것이 실제로 병리학적인 또 면역학적인 또 생리학적인 다양한 결과들을 담보할 수 있는 스포츠고요. 그걸 통해서 개개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달라진다면 이제 AI 시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는 평생 동안 뭐 태권도의 동작을 수십만 번 이렇게 되풀이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의학적으로 적합한 결과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분석하거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태권도도 스포츠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과학적이고 정치한 어떤 그 보정이나 보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활에 밀착하는 그러한 스포츠 그렇죠. 생활 부분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라 누구든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 들은 사람이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건강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놀랍게도 운동보다는 음식이 더 건강을 좌우하고
사실은 생활 습관이 이제 건강을 좌우하고 문화와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가 건강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태권도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건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의료를 놓고 보면 태권도 의료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료의 목적과 기능을 놓고 보면 태권도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은 수행 가능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미래의 의료를 놓고 보면 스포츠의 역할, 특히 태권도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초창기에 삼성의 그 전화기가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제품을 뛰어넘어 선택되게 된 건 태권도를 통해서 그 현지인들이 가졌던 그런 그 신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태권도도 있지만 태권도보다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음악, K-팝, 또 K 영화. 그런데 이제 드라마. 그것도 더 내려가면 뿌리는 태권도라는 거죠. 그렇지. 태권도 훨씬 더 오래전에 들어갔지. 네. 강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K 방역이라는 것을 사실은 전 세계가 다양한 수출입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있지만 가장 그 거래에서 까탈스럽다고 그럴까요? 어려운 게 절차가 복잡한 게 의료 분야입니다.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해도 한국 제품을 바로 각국이 앞다투어 수입하는 데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가볍고 쉽게 해준 근저에는 태권도를 통한 한국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지에서 이제 일부 지금 우리가 이 진단 키트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높은 수준의 과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수준으로.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많은 그 바이오 메디칼, 그러니까 의료나 생명과학을 하는 기업들이나 또 그런 기업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거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많은 국가들이 자기 나라에 있는 현지 기업들 통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제품들이 지나치게 저가 경쟁 속에 또 뛰어드는 부분이 지금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초기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손을 못 쓸 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속도로 또 비싼 가격에 팔곤 했지만 잠깐이었죠. 지금은 상당히 그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인 그 진단 키트 바이오 사업 하는 나라 회사들도 그 저가에 그 응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쟁이 치열하죠. 예, 너무 많다 보니까 해당 기업들이 채 준비 안 된 기업들이 그 긴급 수출 허가나 이런 것으로 이제 해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질이 수준이 안 되어서 오히려 K 방역에 그 이 흠집을 내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중국 재료를 많이 또 사용하고. 그것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그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그 K 방역에 대한 이 광고, 홍보, 자랑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런 중소기업들은 인력도 좀 열악하고 또 국제 관계에서의 어떤 그 대화 능력도 부족하고 또 국제 사회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좀 지속적인 정부 지원 같은 것들이 있으면 또 그 기업들의 노력과 함께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K 방역이 아니라 한국 전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저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맞아요. 상당히 우려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주의 또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정부 역할이죠. 그렇죠. 정부가 해야죠. 예.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컨트롤, 예. 또 거기에 대한 지원.
예. 모니터링.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는 사실상 근본적인 게 더 중요하죠. 백신이나 치료제. 예. 이제 그거는 우리 K 소위 말하는 바이오의 그 수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사실은 그 한국의 신약을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그 세계적인 빅 그 파이브 안에 못 들어가고 망할 거라는 우려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나름대로 잘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직도 위태위태하죠.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렇지만 90년대 초반에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전 세계 제약업계가 이제 개방될 때 한국 제약사는 다 망할 거다. 그때 우리가 뭐 한국 신약개발조합도 만들고 또 대한민국 제약사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그 고민도 나누고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한국 제약기업들이 많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전혀 다른 형태로 출발하는 회사가 있죠.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과 상당히 대칭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유사한 점을 가진 게 삼성바이오. 물론 우리 정부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바이오가 마치 빈 깡통인 것처럼 천대하거나 이 하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K 방역 시대가 들어서서 다시 이제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바이오가 지금 혼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런 그림이 되었는데 한국의 이 바이오 메디칼 부분에서 특히 바이오는 사실은 메디칼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0년 동안 한국의 현대의학은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우리 특히 의사들의 탁월한 능력도 있었고, 또 우리가 전국민 개보험이라는 양질의 의료 공급 체계도 가지고 있고, 이러저런 이유로 또 제가 했던 그 의료 정보의 기술, 이런 것이 아주 빨라서 발달이 한국 의료정보화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는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실제로 지금 한국 의료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의료와 함께 의료기기나 장비나 약의 수준도 많이 올라왔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들이 만드는 백신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주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호연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녹십자나 셀트리온이나 한국에는 적지 않은 그 이 저력이 있는 그러한 그 제약회사가 있기 때문에 뭐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약회사들의 규모는 그렇지만 세계적인 회사들에 비해서는 작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선진국, 강대국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늘 우리를 작게 보고 너무 우리를 비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그런 강대국들이나 거대한 제약사들과도 뭐 물론 여전히 부족한 것은 있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를 지킬 정도의 능력은 이제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신약 합니다. 개발이라는 게 원래 엄청난 기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고 하나 만드는데도 그러려면 견딜 수 있는 길게 보고 길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어야 되잖아요. 신약은 사실은 그 많은 제약회사들의 신약은 그 유명한 회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작은 그 벤처 기업들이 만든 것들을 대부분 가지고 와서 자기 제품 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단지 문제는 그 새로운 어떤 그 신약이나 물질을 개발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상품화 하는 데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임상 연구라든지 특별히 이제 그 홍보나 마케팅에 예를 들자면 이제 오래전에 실적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2000년 초 전후로 해서 얀센의 그 뮤즈라는 이 발기부전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경구 삽입용으로 아주 안전한 그러한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해서 들떠 있었는데 시장에 채 나서 보기도 전에
바이그라 이걸 맞습니다. 그러고는 시장에서 사라지는 데는 채 한 달이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왔는데 그래도 얀센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네. 아마 작은 회사가 그렇게 했었으면 뭐 당연히 그 회사는 망했겠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 타임이 길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의 그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이 의료 관련 제품들은 해당 국가별로 다 허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품과 달라가지고 한 국가에서 특히 우리 국내에서 좋은 약으로 쓰인다고 해서 그 약이 다른 나라에 손쉽게 진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의 네, 모든 나라마다 그 나라 국민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게 필요한 임상 시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출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거기 있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사들이 이미 오랫동안 이게 생명을 다루는 건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약에 대한 어떤 그 관계가 네. 라뽀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걸 새롭게 뚫고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신물질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의 신약의 어떤 그 이 재행화, 제품화 그리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까지에 들어가는 비용과 절차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하지만 국내에서 어쨌든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다른 형태의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게 보아지고요. 그것이 우리 한국의 다른 제약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신뢰를 확보하는데 좀 더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바이오와 이 제약 사업의 미래 아주 긍정적으로 틈새가 있다 이거죠. 우리. 예, 긍정적으로 보고 또 이제 지난 그 중국에 있는 그 강안문 병원 베이징에 있죠. 강안문 병원이 이제 중국 그 과학부 산하에 있는 일종의 양방과 한방이 함께하는 병원인데 저는 그 병원과 좀 관계가 깊은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의사가 그 개똥쑥으로 말라리아 질환을 예방하는 여기 그 약을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노벨상을 받게 된 그 첫 출발은 400년 된 그 처방전이라고 들었습니다. 한방. 예, 과거의 중국 의학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상고사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식민지와 전쟁을 거쳐서 많이 왜소해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전통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이나 노하우나 지식이 있을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계를 배우고 또 한편은 우리를 찾아서 세계적인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때가 곧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김희추 씨 다운 그런 말씀입니다. 네.